최근 경제 뉴스나 산업 동향을 보면 온통 이런 단어들 뿐이잖아요. 네,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이 넘쳐나죠. 전기차 가격 폭락, 지하주차장 시한폭탄, 끝나지 않는 충전 스트레스, 그리고 글로벌 보조금 혼란까지. 이런 기사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도실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라는 미래에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걸까? 이대로 전기차 시대는 막을 내리는 걸까?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불안감을 안고 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론의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이라도 전기차 산업이 붕괴할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거든요. 맞아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지표들, 이를테면 판매량 둔화나 화재 사고 같은 단편적인 소식들 속에서 전체적인 숲의 윤곽을 잃어버리기 되게 쉬운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혼란스러운 데이터들 속에서 노이즈를 걷어내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정말 끝을 맞이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거대한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건지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결론부터 살짝 스포일러를 하자면 오늘 다룰 데이터들은 이 상황이 결코 종말이 아니라 대중화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지독한 성장통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아주 강력한 나침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분석의 뼈대가 되어줄 프레임워크 말씀이시죠.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정교한 방법론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을 이끌어줄 프레임워크는 바로 F-WHEEL입니다. 알파벳으로 F, W, I, L인데요. 발음은 자연스럽게 F-WHEEL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F-WHEEL이군요. 네, 이 F-WHEEL 프레임워크는 파인더 TV에서 박용성 교수가 직접 도입한 아주 탁월한 분석 도구입니다. 4가지 단계로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네네. 첫째,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발견하는 파인더. 둘째, 그 변화들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웨이브. 셋째,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본질적 통찰을 얻는 인사이트.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을 거시적인 전략과 연결하는 라이브입니다. Finder, Wave, Insight, Live. 구조가 아주 탄탄하네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전기차 시장의 4대 핵심 쟁점과 데이터들은 모두 이 F-WHEEL 프레임워크를 고안한 박용성 교수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F-WHEEL 프레임워크가 강력한 이유는 단기적인 이슈에 매몰되지 않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박용성 교수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전달해드릴 내용 역시 당장의 주가나 판매량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를 짚어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단계인 파인더, 즉 발견부터 시작해보죠.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피부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 바로 경제적 가치 하락입니다. 가격 문제군요. 네. 요즘 자동차 커뮤니티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를 두고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번에 박용성 교수가 분석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뼈아픈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더라고요. 네, 2025년 하반기 상황 말씀이시죠? 맞아요. 2025년 하반기에 테슬라가 또 한 번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그 여파로 중고차 잔존 가치가 말 그대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중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5년 9월 3.5%에서 2026년 1월 2.8%로 뚝 떨어졌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죠. 비율로 따지면 진짜 짧은 시간에 20%나 증발한 겁니다. 게다가 개별 차량의 감가상각을 보면 더 체감이 되실 겁니다. 박용성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3년 만기 전기차의 감가상각률이 무려 45%에서 55%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와, 55%요? 네, 만약 3년 전에 큰맘 먹고 최신 전기차를 구매하셨다면 지금 그 차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는 뜻이죠.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이른바 캐즘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핵심 산업인 2차 전지 수출마저 2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수출까지 꺾였다니 타격이 크네요. 이 숫자들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저는 초기 스마트폰 시장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10여 년 전에 겪었던 그 상황 말이죠. 1년만 지나도 완전히 새로운 칩셋과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신제품이 나오니까 구형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헐값이 되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의 이 극심한 감가 현상도 단순히 차를 잘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기술의 세대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 생기는 일종의 기술적 감가상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박용성 교수의 분석에서도 이 지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짚고 있거든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전기차라는 제품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신기술 산업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아, 구조적 특성이요? 네, 전기차를 기존의 내연 기반차, 즉 기계공학의 결정체로만 바라보면 지금의 가격 폭락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거대한 전자제품이자 굴러다니는 배터리팩에 가깝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 성능이 달라지니까요. 맞습니다. 배터리 밀도가 1년이 다르게 높아지고 제조 단가가 혁신적으로 낮아지는 초기 시장의 특성상 구형 모델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도기적 조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도기다라는 말만 믿고 수천만 원짜리 차를 선뜻 사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이 하락세가 언제쯤 진정될지 바닥이 어딘지 알아야 지갑을 열 텐데 데이터상으로 이 가격 안정화의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다행히 바닥을 다지는 작업이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박용성 교수가 강조한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중고 배터리의 잔존 수명, 즉 SOH를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 배터리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는 중고 전기차는 배터리 상태를 믿을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이 더 크게 깎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딜러들도 불안하니까 일단 가격을 후려치고 보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 중고 전기차를 소화할 수 있는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수출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구조적 안전장치들이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중고 전기차의 확고한 가격 방어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3년 내요? 네, 지금의 고통스러운 하락장은 그 안정기를 향해 가는 필수적인 진통인 셈이죠. 가격 방어선이 구축되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네요. 하지만 당장 오늘 밤 전기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둬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이 경제적 손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F1의 두 번째 단계인 웨이브, 즉 거대한 흐름으로 넘어가 보죠. 요즘 대중을 가장 크게 휩쓸고 있는 파도는 단연코 안전성 우려, 이른바 지하주차장 시한폭탄 포비아입니다. 화재 공포 말씀이시죠? 네, 최근 폭스바겐 ID4 모델 44,000대, 그리고 볼보 EX34만 대가 연이어 리콜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에 아주 제대로 기름을 부었죠. 맞습니다. 심리적인 공포가 시장을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차가운 데이터로 현상을 분리해서 봐야 하거든요. 데이터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박용성 교수가 조사한 화재 총계 자료를 보면 대중의 인식과 실제 데이터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폴란드의 전기차 화재 비율을 보면 0.025%에 불과했습니다. 0.025%요? 생각보다 훨씬 낮네요. 네, 게다가 그중 절반은 배터리 결함이 아니라 방화나 외부 충돌 같은 요인이었고요. 한국의 상황은 더 극명한데 전체 차량 화재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미만입니다. 통계적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확률이 내연기관차보다 낮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 화재와 달리 전기차 화재는 그 지하주차장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치명성 때문에 대중이 공포를 느끼는 거잖아요. 네, 진압의 난이도가 문제죠. 열폭주가 시작되면 진압하는데 물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단순히 확률이 낮으니까 안심하세요라고 통계만 들이밀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대중의 공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했을 때의 결과적 치명성, 특히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의 진압 난이도가 주는 압박감이 엄청난 겁니다. 미디어가 계속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한몫하고요. 맞습니다. 미디어가 이 치명성을 반복적으로 조명하면서 공포가 증폭된 측면도 크죠. 통계적 안전함과 심리적 불안함 사이의 갭을 메우려면 결국 기술적 해결책이 눈에 보여야만 합니다. 그 기술적 해결책이라는 게 최근 배터리 업계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네요.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건
최근 S볼트 같은 중국계 배터리 기업들이 내놓는 드래곤어머 3.0 같은 최신 패티징 기술이거든요. 아,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네요. 단순히 화재가 안 나게 하겠다는 걸 넘어서 만약 하나의 셀에서 열폭주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옆에 셀로 번지는 걸 물리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배터리 업계도 소비자들의 공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죠. 과거에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었다면 2025년을 기점으로 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인 1순위 과제로 격상되었습니다. 주행거리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거군요. 네, 언급하신 패키징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제도적으로는 BMS,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이어지기 전에 미세한 전압 변화나 온도 이상을 소프트웨어가 먼저 감지하고 물리적으로 전력을 차단해버리는 예방 시스템이죠. 아,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서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박용성 교수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중의 심리적 공포는 지금이 최고점일 수 있지만 실제 도로 위 전기차의 화재 위험도는 이러한 안전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에 급격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공포는 올라가는데 실제 위험은 내려가고 있다. 네, 공포의 크기와 실제 위험도 이 두 가지 선이 교차하며 괴리가 좁혀지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공포는 정점을 찍었지만 기술은 이미 그 공포를 잠재울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이어서 F휠의 세 번째 단계, 인사이트입니다. 현상 이면의 본질적 통찰을 얻는 시간이죠. 네, 방금 살펴본 가격이나 화재 위험은 어느 정도 구도적인 해결책이 보인다고 쳐도 솔직히 당장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에게 매일 피부로 와닿는 스트레스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충전 인프라의 한계입니다. 아, 충전 문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흔히들 전기차 충전기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육박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사용자들은 명절 휴게소에서 충전기 쟁탈전을 벌이고 퇴근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장난 충전기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더 큰 그림 속에서 조망해보면 현재 인프라 산업이 겪고 있는 진통의 본질이 보입니다. 박용성 교수와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충전 스트레스는 양적 팽창이 가진 필연적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개수만 늘리다 보니 생긴 문제라는 거군요. 네, 데이터를 볼까요? 최근 미국에만 무려 1만 8천 개의 DC 고속 충전기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인프라 확충이죠. 1만 8천 개면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막상 사용자들이 가보면 절반은 통신 오류로 결제가 안 되거나 케이블이 망가져 있거나 심지어 충전 요금이 불투명하게 청구되는 등 퀄리티 면에서 엉망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전기차 충전 경험의 끝판왕이자 가장 신뢰받던 테슬라의 슈퍼차저마저도 2020년 초에 들어서면서 일부 사이트에서 충전 속도가 크게 저하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잖아요. 네, 인프라의 과부하가 오고 있는 거죠. 한국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거나 앞서 말한 화재 안전 문제로 아예 전원을 내려놓고 사용을 중단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겉으로만 보면 인프라의 붕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인프라 산업이 양적 성장의 1단계를 지나 질적 성장의 2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뼈아프지만 필수적인 전환점입니다. 아,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군요. 맞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작정 충전기 개수만 늘리던 시기가 끝났고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단순히 속도 경쟁이나 개수 늘리기를 넘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질적 성장의 증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규격의 통일입니다. 테슬라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 NACS, 즉 북미 충전 표준이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댑터가 안 맞아서 충전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파편화 문제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다행인 소식이네요.
그리고 충전 속도나 방식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초급속 충전 인프라가 재편되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충전 비즈니스 모델도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충전하는 걸 넘어서 아예 폼팩터를 바꾸는 시도들 말이죠. 그 배터리 스와핑 모델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다 쓴 배터리를 스테이션에서 통째로 1분에서 2분 만에 완충된 배터리로 갈아 끼우는 배터리 스와핑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1, 2분이면 주유하는 시간이랑 똑같네요. 네, 박용성 교수가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스와핑 시장 규모는 2025년 46억 9천만 달러에서 2026년 65억 2천만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전 대기 시간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상업용 차량들한테는 진짜 혁명적이겠어요. 특히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택시나 물류트럭 같은 상용차 시장을 중심으로 이 질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충전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산업이 퇴보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혁신적인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인프라 대공사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거네요. 흙먼지도 날리고 길도 막혀서 불편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막힘없이 뚫린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적, 인프라적 단화를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변수이자 F1의 마지막 단계인 라이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현상과 통찰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전략을 세워볼 차례인데요. 드디어 가장 큰 그림을 볼 시간이군요. 현재 전기차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불확실한 뇌관, 바로 글로벌 정책과 공급망의 혼란입니다. 요즘 국제 뉴스들을 보면 미국과 유럽의 정치 지형이 우경화되거나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면서 친환경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고 관세 장벽이 아주 무섭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치인들의 수사나 단기적인 정책 발표만 놓고 보면 글로벌 친환경 전환이 완전히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매서운데요. 네, 2026년 규제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무려 70%의 현지 생산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죠.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죠.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가 밀어주던 보조금 파티가 이제 끝났다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보조금이 깎이면 당장 차량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은 얼어붙을 텐데 말이죠. 아무리 2026년에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도 정책적 뒷받침이 사라지면 이 캐즘을 넘기기 힘든 것 아닌가요? 표면적인 현상만 보면 그 우려가 당연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박용성 교수의 지정학적 전략 분석은 이 혼란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핵심은 정책의 디테일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큰 방향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큰 방향성이라면 역시 탄소 규제나 기후변화 대응 같은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패러다임, 그리고 그것을 주도해야만 미래 에너지 패권을 줄 수 있다는 지정학적 현실은 특정 국가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폐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증명되는 부분이 있나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까요?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할 것 같았던 독일조차도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결국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이 다시 보조금을 주는군요. 네, 미국 역시 온갖 정치적 노이즈와 보조금 삭감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용성 교수가 강조한 수치를 보면 2026년 자국 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을 2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시적인 전망치와 목표는 굳건히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들이 벌이는 정책적 혼란은 전기차 시대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파이를 중국에 빼앗기지 않고 자국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룰을 세팅하기 위한 쌉바 싸움이라는 거군요. 잠시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이지 목적지가 바뀐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번 분석을 주도한 박용성 교수는 현재의 이 글로벌 혼돈을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전술적 후퇴 및 재조정 국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후퇴?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시간을 벌고 중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던 핵심 광물과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적 숨고르기라는 것이죠. 이 재조정의 시간이 끝나면 시장은 훨씬 더 탄탄한 펀더멘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와, 오늘 우리 정말 먼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F5일 프레임워크를 통해 전기차 시장을 짓누르던 4가지 무거운 쟁점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보았습니다. 소비자들을 망설이게 한 가격 폭락과 감가상각, 지하 주차장을 덮친 화재 공포, 끝이 보이지 않던 충전 인프라 스트레스, 그리고 갈짓자를 걷는 듯했던 글로벌 정책 혼란까지. 네, 겉보기에는 전기차 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4개의 치명적인 위기 같았죠. 하지만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상 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전기차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징후가 아니라 진정한 대중화의 문턱에서 겪는 혹독하지만 뻔한 성장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분석을 통해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6년이 핵심이죠. 배터리 안전 기술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어 공포를 잠재우고 충전 인프라의 질적 개선이 가시화되며 글로벌 정책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안정화되는 시기. 이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2026년이 바로 전기차 시장의 거대한 새로운 균형점이자 반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 긴 심층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휘둘리며 위기와 공포를 말할 때 당신은 오늘 F1의 관점으로 시장의 진짜 본질을 읽어내셨습니다. 네네. 대중의 공포 이면에 숨겨진 기술 발전의 진실을 보았고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인프라의 진통을 이해했으며 각국의 전략적 재조정 국면을 꿰뚫어보게 되신 거죠. 네, 이것은 단순히 차에 대한 지식이 한 줌 늘어난 수준이 아닙니다. 남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시장을 떠날 때 당신은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짜 바닥을 확인하셨습니다. 2026년 반전의 전환점 이후 폭발적으로 펼쳐질 다음 시대의 기회를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추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당신이 스스로 곱씹어보고 사고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대중의 심리적 공포와 실제 데이터상의 기술 발전이 완전히 반대의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혁신 기술들, 인공지능이나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인공지능,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생명공학 분야들 중에서도 이처럼 대중의 막연한 두려움과 회의로운이라는 착시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없을까요? 모두가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조용히 구조적인 결함을 고쳐나가며 2026년의 전기차처럼 거대한 폭발적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타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와, 방송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짜릿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남은 하루, 이 착시 현상 뒤에 숨은 또 다른 미래의 기회가 무엇일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깊이 있는 시간,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오늘 한 뼘 더 예리해졌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